이번 시간에는 위협소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설득 전략 중 하나인 위협소구는 위협소구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위협소구는 수신자에게 어떤 위협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의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네요. 자, 그럼 위협소구는 뭐예요? 수신자,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수신자의 태도 변화 를 유발하는 설득 전략이다 라는 것이 키워드. 자, 여기서 공포란 외부 혹은 내부의 사건에 의하여 하게 되는 걱정, 불안, 불확실성, 불안전, 그리고 인지된 위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걱정, 불확실성, 불안전, 인지된 위험을 느끼게 하여서 이것이 바로 위협소구죠.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위협소구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영상에서 필름은 되돌릴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위한 설득 전략이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 이런 위협소구를 쓴다는 얘기죠. 굉장히 강력하네요. 자,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니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라고 말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위협소구를 활용한 설득 전략이라는 거죠. 어떤 학습 이론가들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 이런 게 바로 강력한 거죠. 당신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주목과 이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태도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를 사용할 경우에 감정적 긴장 정도가 높아져 분노나 회피 등의 자발적 반어 반응이 유발되어 설득의 효과가 줄어든다. 그래서 자발적 방어 반응이 나타나면 설득의 효과가 감소한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1문단 다 이해됐을까요? 어렵진 않죠? 자, 위협소구를 사용해서 수신자에게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설득 전략이다. 그런데 강력한 위협소구, 당신 죽을 수 있어요 라는 수준의 위협소구를 사용하면 더 설득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가설을 제기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수신자에게 분노나 회피와 같은 자발적 방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이 문단 봅시다. 위협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위협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최초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연구도 있나 봐요. 제니스와 페시바의 고전적 실험. 그러니까 자, 위협소구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니스와 페시바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실험은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의 역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 강도가 높을수록 태도 변화는 적었다. 역효과니까. 그래서 위협 수준의 강도와 태도 변화는 반비례를 보였대요. 누구의 실험에서? 제니스와 페시바의 실험에서. 제니스와 페시바는 치아위생과 관련한 강력한 위협, 중간 정도의 위협, 최소한의 위협 등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세 가지 수준의 위협소구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 그 결과 학생들이 치아위생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르게 하는 최소한의 위협소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1문단의 연속이죠. 1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오히려 설득의 효과를 줄인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제니스와 페시베어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가 오히려 가장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네요. 예시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구는 가장 효과가 없었네요. 이것은 위협소구의 수준, 즉 강도가 너무 강하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감소시킨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설득 전략 효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강력한 수준의 위협소군은 설득 전략을 오히려 반감시켰다. 그러나 또 다른 실험, 이후 진행된 위협소구 연구에서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라벤달과 나일스라는 사람이 두 번째 실험을 했대요. 금연에 관해 위협 수준을 달리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강한 위협 혹은 공포가 태도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제니스와 페시바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네요. 자, 제니스와 페시바의 연구 결과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수준이 효과가 없었다. 즉 태도 변화를 안 보였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 라벤달과 나일스의 실험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오히려 설득 전략이 높았다. 즉 태도 변화를 유발했다라고 해서 라벤달과 나일스는 위협 수준과 태도 변화는 비례 관계를 보였고 그 다음에 제니스와 페시바의 실험에서는 위협 수준과 효과가 반비례 관계를 보였어. 그래서 이 두 실험을 보니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그것은 위협소구의 효과가 위협의 강도보다는 메시지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줘. 그래서 묻고 답해서 문답법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네요. 문답법을 쓰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왔어요. 그렇죠? 위협 소구의 효과는 언제 극대화된다고요? 바로 전달자의 권고가 설득력이 있을 때 위협 소구의 효과가 매우 높다. 그죠? 그래서 설득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네요. 즉 치아위생을 위한 권고사항인 양치질은 수용자들에게 충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설득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금연은 폐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설득 효과가 있었다. 자, 이때 폐암을 유발하는 금연 광고에서는 강력한 수준의 위협 소구가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설득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충치 예방을 위한 양치질은 위협 소구의 정도가 약할 때 효과가 있었는데 이 약한 것이 바로 설득 효과가 뛰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를 참고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후 제니스는 최초의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곡선이론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니스의 최초 연구 결과는 뭐였어요? 위협 소구의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뛰어나다는 그 결과를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이후에 수정 보완해서 곡선 이론을 만들었대요. 이게 바로 제니스의 곡선 이론이죠. 이것은 위협 소구의 수준과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강력한 수준이나 최소한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 정도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켰다. 보면 제니스의 곡선 이론이죠. 위협 수준이 너무 많거나 너무 강하거나 위협 수준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면 효과가 별로였는데 중간 정도의 위협 수준이 가장 효과가 높았어. 즉 설득 효과가 높았어. 태도 변화를 유발했어. 가장 많이. 그러면 이 제니스의 곡선 이론은 위협 수준과 태도 변화는 비례 관계 혹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중간 수준의 위협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문단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실험 제니스와 페시바의 실험에서는 위협의 강도가 약할수록 태도 변화가
즉 설득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여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제니스는 곡선 이론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 실험 라벤델과 날스 실험에서는 위협의 강도가 셀수록 강할수록 태도 변화가 컸다라는 실험을 했는데,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다? 위협 수준의 강도와 태도 변화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 뭐가 관계가 있다? 설득력, 전달자의 권고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두 실험을 통해서 알았죠. 그런 후에 다시 또 라벤달과 날스 실험을 진행한 진행한 이 라벤델과 나일스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인물 누가 나오냐? 로저스가 나와요. 로저스. 이 로저스라는 인물은 위협 수준의 강도보다는 설득력이 조금 더 수신자의 태도 변화를 유발한다라는 결론이 제시된 이후에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연구가 무엇인지 봅시다.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이래요. 자,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은 설득을 하는데 위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협의 강도가 아니고 위협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준다.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자, 로저스는 위협 소고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 묘사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 그런 사건의 발생 가능성,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뭐를요? 위협 소고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이 구성 요소들은 인지적 평가의 과정을 거쳐요. 요게 바로 인지적 평가의 과정이 되겠네요. 요거. 인지적 평가의 과정, 유해성 크기에 대한 평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상, 권고된 방법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인지적 평가죠. 이것을 거쳐 방어 동기가 형성된다. 방어 동기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방어 동기가 태도 변화의 양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위협 소고 구성 요소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인지적 평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방어 동기가 형성돼요. 이 방어 동기가 크면 태도 변화가 크고, 방어 동기가 작으면 태도 변화도 작다. 그래서 양을 결정하는 게 방어 동기. 그러면 태도 변화가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태도 변화의 양이 적을 수도 클 수도 있다는 건데, 방어 동기가 크면 태도 변화가 크고, 방어 동기가 적으면 태도 변화가 작다. 그래서 방어 동기와 태도 변화는 비례 관계를 보인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위협 소고를 접했을 때 만약 묘사된 사건의 유해성의 크기에 대한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방어 동기가 적겠죠.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방어 동기가 적겠죠. 또한 권고된 행동이 적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방어 동기가 적어서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방어 동기가 적으면 태도 변화가 적어 비례 관계를 이룬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위협 소고와 관련하여 오문단 한번 봅시다.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설득의 상황에서 위협 소고가 손실의 차원에서 제시될지 이득의 차원에서 제시될지이다. 그래서 위협 소고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위에서는 무엇을 봤습니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위협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고 설득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이론, 제니스의 곡선 이론, 그 다음에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을 설명했는데, 제니스의 곡선 이론은 위협의 정도가 중간 정도일 때 가장 태도 변화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저스의
방어 동기 이론에서는 위협소구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그 구성 요소를 수신자가 인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방어 동기가 크면 태도 변화도 크고 방어 동기가 적으면 태도 변화도 작다. 이것 외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위협 소구의 종류가 손실의 차원인지 이득의 차원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실의 차원은 뭐냐? 손실의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손실의 차원에서 위협 소구를 제시하는 것이고, 이득의 차원에서는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하는 내용과 관련한 위협 소구가 바로 이득의 차원이다. 다시 손실의 차원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위협 소구를 제시하는 거고, 이득의 차원에서는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하는, 다시 말해서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 소구를 제시하는 거고, 반면에 손실의 차원에선 기회를 잃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가한다. 즉 부정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설득하는 것을 손실의 차원의 위협 소구이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이건 사례로 많이 문제화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손실을 강조할 것인지 이득을 강조할 것인지는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손실을 바탕으로 위협 소구를 활용할지 아니면 이득을 바탕으로 위협 소구를 활용할지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공포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공익광고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감정들도 함께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놀람, 슬픔과 같은 감정은 메시지의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설득 전략이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내부 반응 중에서 놀람과 슬픔은 설득 효과가 있었지만 당황함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은 메시지 수용, 즉 설득의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위협 소구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개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수특에 실려있는 2번, 4번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함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윗글의 가는 위협 소구예요. 위협 소구와 보기의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보기를 봅시다. 접종 이론이네요. 접종 이론은 수신자가 지닌 신념이나 태도에 반하는 주장을 수신자에게 약하게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신념의 외적인 변화 요인에 저항력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그러니까 저항력을 갖게 한다 그래서 접종 이론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를 접종해서 우리 몸에 실제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접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그대로 접목한 게 커뮤니케이션 설득 이론인데, 설득 과정에서 미리 같은 종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어서 면역을 만들어두면 강한 설득을 받아도 저항하게끔 한다. 그럼 저항하게끔 한다는 것은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게 하는 게 바로 저항 이론이었죠. 그러면 위협 소구는 뭐였어요? 수신자가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죠.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는 거, 요거 2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요거 하면 이 선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문제 한번
기출 수능 특강 본문 4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광고에 대한 판단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의 판단을 보니까 건전지 분리 배출하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위협소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협소구가 없죠. 왜냐하면 위협소구는 뭐예요? 수신자에게 공포나 뭐 이런 위험 혹은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건데, 요거는 불안감이나 태도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니까 위협소구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남은 보니까 빙산이 사라지면 지구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이거 위협 수준이 어때요? 강해요, 약해요? 위협소구의 수준이 매우 높네요. 그죠? 공포심이 매우 강하게 유발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다회용 컵을 사용할 때마다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위협 수준이 약하고, 이것은 위협 소구의 종류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손실의 차원인지 이득의 차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손실의 차원은 기회를 잃거나 부정적 결과가 증대할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의 차원은 바로 나가 되겠네요. 그죠? 손실의 차원에서 위협소구를 활용했고, 다는요, 사라지는 나무의 수가 줄어들어. 그래서 기회를 얻거나 부정적 결과가 감소하는 것인가,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소구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선지를 풀면 잘 풀리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